하버드 대학교 언어학부 메인 강의동 302호. 세계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그곳에서 한 문장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문자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항의가 터져나왔고 검증이 시작됐죠. 그런데 가장 반발했던 미국 학생조차 직접 한국에 다녀온 뒤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체 한글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4학년 에밀리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죠. 마지막 학기 최종 프로젝트 주제가 발표되는 날이니까요.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톰슨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칠판에 큼지막하게 적으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 체계는 무엇인가? 이번 학기 과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문자 체계를 연구하고 그 우수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 구조적 특성, 사회 문화적 영향력 모두 고려해야 하죠. 교수님의 말씀에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라틴 문자 체계, 즉 우리가 영어로 쓰고 있는 알파벳이 당연히 최고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인터넷의 주요 언어가 되었으며 과학과 기술 발전을 이끈 문자니까요. 노트북을 열어 바로 자료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평가 기준에 문자의 과학성과 디자인 원리도 포함되나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루카스 브루크였습니다. 1학년 때부터 줄곧 제 앞에 앉아 모든 시험에서 저보다 높은 점수를 받던 그 남자죠. 항상 저와 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논쟁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루카스의 질문에 톰슨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브루크군. 문자의 디자인 원리와 과학적 체계성은 중요한 평가 요소예요. 수업이 끝나고 자료실로 향하는 길에 루카스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에밀리, 이번에도 역시 라틴 문자를 선택하겠지? 당연하지. 세계 최고의 문자가 라틴 문자라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잖아. 루카스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번에 한글을 연구해 볼 생각이야. 한글? 한국 문자 말하는 거야? 왜 하필 그걸? 저도 모르게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세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글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로 평가받고 있어. 너도 조사해보면 놀랄 거야. 그의 확신에 찬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라틴 문자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건 제게 있어 단순한 학점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 학생으로서의 자존심이기도 했거든요. 어디 한번 볼까? 결과는 발표장에서 보자. 루카스.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내심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특별한 문자라면 왜 전 여태까지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도서관으로 향하며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라틴 문자의 우월성에 도전장을 내민 한글이라는 문자.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걸까요?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언어학과 대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앞줄에 앉아 노트북에 최종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죠. 첫 번째 발표자는 중동 지역을 연구하는 사라였습니다. 아랍 문자는 신성함과 예술성을 동시에 지닌 문자입니다. 코란을 통해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서예 예술의 정점을 보여주죠. 사라의 발표는 아랍 문자의 곡선미와 종교적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다음은 중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리우의 차례였습니다. 한자는 5,000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상형 문자에서 시작해 의미와 소리를 동시에 담아내는 독특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리우는 한자의 깊은 철학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설명했어요. 그 다음 인도 출신의 아미트가 산스크리트어를 발표했습니다. 완벽한 문법 체계와 발음 규칙을 갖춘 산스크리트어는 인류 최초의 문법서가 쓰인 언어입니다. 현대 언어학의 기초를 세운 문자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단상에 올라섰죠. 라틴 문자는 단순히 알파벳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현대 문명의 기둥입니다. 저는 라틴 문자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의 압도적인 활용성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인쇄술의 발전, 과학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인터넷 혁명까지 이 모든 인류의 위대한 도약에는 라틴 문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틴 문자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 체계인 이유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왔습니다. 서머스 교수님이 손을 드셨어요. 에밀리, 라틴 문자,
특히 영어의 철자와 발음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수루와 도 같은 단어들은 배우는 이들에게 큰 장벽이 되지 않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건 영어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언어에는 학습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대답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루카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차례였습니다. 루카스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죠. 스크린에 낯선 기호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이 바로 한글이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이 기호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문자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의 발표가 시작되자 제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단 24개의 기본 자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루카스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죠. 이 문자의 가장 큰 특징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설계입니다. 각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창제되었습니다. 루카스는 화면에 한글 자음의 제작 원리를 보여주었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이었죠. 저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입니다. UNESCO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해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했죠. 한국인들은 한글날이란 국경일까지 지정해 자국 문자를 기념합니다. 이런 경우가 세계 역사상 얼마나 될까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 나라가 문자를 만든 날을 국경일로 지정한다니.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한글의 우수성입니다. 루카스가 계속했어요. 한글은 모아쓰기 방식으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하나의 음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이라는 글자는 히읗아니은의 조합이죠. 이러한 구조는 컴퓨터 코딩에 최적화되어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도 뛰어난 효율성을 보입니다. 루카스는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는 통계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 덕분에 한국인들은 빠르게 문자를 습득할 수 있었고 이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톰슨 교수님이 먼저 손을 드셨어요. 루카스, 한글이 그렇게 우수하다면 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건가요? 루카스는 준비된 듯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역사적, 지정학적 이유가 크죠.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한글이 대중화된 시기는 이미 라틴 문자가 세계적으로 퍼진 후였죠. 하지만 최근 한류의 확산으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틴 문자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여겼던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글이라는 예상치 못한 강적이 등장한 것이죠. 더 충격적인 건 제 내면에서 루카스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발표장을 나오며 결심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한글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죠. 진정한 연구자라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에 간다고? 에밀리, 논문 작성을 위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지도교수인 칼슨 교수님의 표정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네, 꼭 필요합니다. 루카스의 발표를 듣고 나니 한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으로만 연구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열정이 대단하구나. 좋아, 한 달 정도의 현지 조사를 허가하마. 하지만 돌아와서 더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를 보여줘야 할 거야. 그렇게 저는 서둘러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죠.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신기하게 느껴지는 문자였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간판과 표지판에는 한글이 빼곡했죠. 때로는 영어 병기가 있었지만 확실히 한글이 주인공인 풍경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서울 도심을 탐색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이라는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갖 상점과 음식점이 즐비했죠. 가장 인상적인 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읽고 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한글로 된 정보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문맹률이 거의 0%라는 루카스의 말이 실감났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며 메뉴판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한글이 가진 독특한 구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모습이 마치 작은 블록을 쌓아 올린 것 같았습니다. 문득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에게 물어봤어요. 실례합니다. 영어 할 줄 아시나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할 수 있어요. 한글을 배우는 건 어려웠나요? 아니요, 매우 쉬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주일 만에 모든 자모를 배웠죠. 우리는 한글은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알파벳을 완전히 익히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글로 된 책들이 가득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어린이용 한글 학습서였어요. 페이지를 넘겨보니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그리고 각 글자의 발음 원리가 놀랍도록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야 루카스가 왜 한글에 그토록 매료되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깊이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았죠. 내일은 한글의 역사적 배경을 탐구하기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세계 최고의 문자인지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었어요. 국립한글박물관은 생각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한글,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시관을 둘러보며 한글의 창제 과정과 변천사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전시물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이었어요. 원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 책이었죠. 그 체계성과 과학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옆에서 노인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한국어였지만 친절한 미소와 함께 천천히 말씀하셔서 의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채시고 영어로 바꿔 말씀하셨죠. 저는 이 박물관 자원봉사자 김영자입니다. 한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하버드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한글 연구를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김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알고 싶은 것이 있나요? 한글이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 궁금해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나요? 할머니는 잠시 감정이 복받치신 듯 했습니다. 저도 그 시절을 겪었어요. 일본은 우리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했죠. 학교에선 일본어만 가르쳤어요. 그럼 어떻게 한글을 배우셨어요? 비밀 한글 학교가 있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한글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셨죠. 제 어머니도 그중 한 분이셨어요. 밤에 몰래 모여 한글을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광복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었고 야학을 통해 한글을 보급했다고 해요. 6.25 전쟁 이후에는 정부 주도로 문맹 퇴치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다고 합니다. 저도 야학에서 글을 가르쳤어요. 농촌의 할머니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시던 날, 그 기쁨의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이자 생존의 도구였던 것이죠. 단순히 효율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역사와 의미를 지닌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한글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죠.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문자예요.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문자죠. 그래서 배우기 쉽고 과학적입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라틴 문자와 한글을 비교하던 제 시각이 너무 편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라 그 민족의 혼과 역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는 그릇이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자의 우수성을 평가할 때는 단순한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문자가 민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체류 2주차에 접어들면서 한글과 라틴 문자의 진짜 차이점을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방문해 박지원 교수님을 만났어요. 한글과 외국 문자를 비교 연구하는 전문가셨죠. 라틴 문자와 한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창제 방식에 있습니다. 박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라틴 문자는 자연적으로 진화한 문자인 반면
한글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문자죠. 이 차이가 두 문자 체계의 특성을 결정짓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한글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첫째,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도 음소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 자모의 모양이 발음 기관을 본뜬 과학적 설계를 갖추고 있죠. 셋째, 모아쓰기 방식으로 인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에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셨어요. 영어의 스쿨이라는 단어와 한글의 학교를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어의 S와 CH는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지 않지만 한글은 모든 소리가 글자와 1대1로 대응됩니다. 이런 일관성이 학습을 쉽게 만들어요. 이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두 문자 체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글의 조합형 특성이 디지털 코딩에 얼마나 효율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판 입력 방식도 표준화되어 있어 사용자 친화적이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한글의 확장성이었습니다. 한글은 다른 언어의 발음도 거의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어요. 영어, 프랑스어, 심지어 아랍어까지도 한글로 표기가 가능하죠. 그날 오후 초등학교를 방문해 한글 교육 현장을 직접 볼 기회도 얻었습니다. 1학년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자음과 모음을 배우고 있었어요. 불과 몇 주 만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마스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영어 철자법을 완전히 익히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발음과 철자의 불일치가 큰 걸림돌이 되니까요. 저녁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경험담도 흥미로웠어요. 한글을 배우는 데는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하지만 발음을 제대로 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죠. 미국에서 온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일본인 유학생 미카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자와 달리 한글은 논리적 구조가 명확해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규칙만 알면 모든 단어를 읽을 수 있죠. 호텔로 돌아와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라틴 문자와 한글, 두 문자 체계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니 분명한 차이점이 보였어요. 라틴 문자는 역사적 진화 과정에서 여러 언어의 영향을 받아 복잡해진 반면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어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학습 용이성의 핵심 차이였죠. 또한 라틴 문자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이유는 그 우수성보다는 서구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문자 자체만 놓고 보면 한글의 설계가 더 뛰어나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웠어요. 제 생각은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의 우수성을 반박하기 위해 온 한국이었지만 이제는 한글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과연 한 가지 답만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국립국어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글 정책과 연구를 총괄하는 기관이었죠. 여기서 이 의문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고자 이상현 원장님과의 인터뷰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이 원장님의 말씀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말과 글을 빼앗기며 국민들은 한글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죠. 광복 후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민족 부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러 왔는데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에 놀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시대에 영어가 주도권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문자의 확산은 언어 자체의 우수성보다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력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라틴 문자는 로마 제국, 기독교의 확산,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죠. 한글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문자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문자의 우수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각 문자는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죠. 한글은 한국어를 표기하는 데 가장 적합하고 라틴 문자는 서양 언어에 맞게 발전해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자가 얼마나 그 언어와 문화를 충실히 담아내느냐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문자의 우수성을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하려 했던 제 관점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문자는 그 자체로 문화유산이며 각각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새로운 결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라틴 문자의 옹호자가 아니라
문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메신저가 되기로 했어요. 특히 한글이라는 놀라운 문자 체계를 미국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첫날, 루카스를 만났어요. 한국 어땠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니? 루카스의 질문에는 약간의 도발이 섞여 있었죠. 내 말이 맞았어, 루카스.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야. 하지만 내가 발견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 루카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뭔데? 문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의 지혜와 창의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거야. 각 문자는 그 고유의 역사와 의미가 있어. 루카스의 표정이 놀랍게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실 나도 한글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단순히 한글이 최고라고 주장하려던 처음 의도와는 달리 모든 문자 체계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게 됐거든.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경쟁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료가 된 것 같았어요. 함께 최종 발표를 준비하기로 했죠. 각자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더 깊고 균형 잡힌 시각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최종 발표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관점의 발표를 준비했어요. 더 이상 어느 문자가 최고인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 인류 문명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발표 당일 언어학과 대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루카스와 제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톰슨 교수님이 우리를 소개했죠.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밀리와 루카스가 문자 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라틴 문자가 세계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특히 한국을 방문한 후에 제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스크린에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나타났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서울의 거리, 한글 박물관, 초등학교 교실,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문자는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의 정체성이자 역사의 증인입니다. 한글은 이러한 측면에서 놀라운 사례를 보여줍니다. 저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과학성,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켜낸 역사를 설명했어요. 청중들의 눈빛이 점점 호기심으로 빛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라틴 문자와 한글은 각각의 장점과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라틴 문자는 국제적 보편성과 역사적 연속성이 강점이죠. 반면 한글은 과학적 설계와 학습 용이성, 디지털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자가 그 사용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입니다. 이어서 루카스가 발표를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문자의 우수성을 평가할 때 너무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민주적 문자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세계 문자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죠. 우리는 함께 준비한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을지 모릅니다. 각 문자는 그 고유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가치를 지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자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문자 체계가 인류 문명에 기여한 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톰슨 교수님이 첫 질문을 던지셨어요. 매우 균형 잡힌 시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문자 연구가 언어학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나요? 루카스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먼저 대답했어요. 문자 연구는 단순히 기호 체계에 대한 연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을 담아내는 방식,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 그리고 문화의 정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루카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자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대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톰슨 교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두 사람의 협업이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고 더 깊은 결론에 도달했군요. 이것이 진정한 학문의 자세입니다. 루카스와 저는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오늘의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라틴 문자만이 최고라고 주장했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루카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글만을 고집했겠지. 사실 모든 문자는 인류 지성의 결정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문자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법도 말이야. 석양이 하버드 캠퍼스를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김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문자는 그 민족의 혼이 담긴 그릇이다.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은 제 학문적 여정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다양한 문자 체계와 그 문화적 의미를 연구하는 언어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연구 주제로 한글의 현대적 가치와 세계적 의의를 선택했습니다. 한글과의 만남은 저에게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류의 지혜와 역사, 그리고 정체성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